근데 그게 약간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어떠한 신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AI 기술이 어떠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지. 인공지능은 예전에 인공지능 회사다 하면 투자를 받았지만 요즘은 인공지능 회사다만 가지고는 투자를 못 받아요. 도태되지 않게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 갈 것인지. 계속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같이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 취업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똑똑한 방법을 찾는 사람이 취업을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아이디어도 넘쳐나는 시대고 또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럼 좀 걱정스러운 게 기존 산업들은 괜찮을까요? 사실은 챔피언이 있으면 또 도전자가 있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존 산업군의 어떤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고 혁신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 뭘까요? 거창한 것 같지만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한 무에서 전혀 새로운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만 혁신은 아니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선배들이 간 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모방하고 또 창조해 나가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는 것의 어떤 핵심 단어였던 그 가치, 네. 또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계속 끊임없이 주는 모든 활동이 곧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어떤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약간 보완만 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또 만족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이제 그 혁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 산업에 진출한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될까? 정답은 어떤 시대와 상황에 맞춰라. 뭐 이런 말은 좀 너무 뻔한 것 같고요. 근데 시대와 상황에 맞추는 게 또 트렌드를 따라가라는 말이랑은 조금 다른 거죠. 장기 트렌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전자상거래 들어온 게 1995, 6년인데 결국 25년이 지나서 지금 전자상거래로 많은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트렌드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책이나 뭐 CD 이런 것들이 전자상거래가 됐고 뭐 옷, 요즘은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막 많아진 것처럼 추세와 상황을 같이 내가 처한 산업이 어디냐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그 너무 시기와 상황만 따라가다가 잘 안 된 케이스도 저는 몇 가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비드-19 생기면서 마스크 산업에 많은 분들이 뛰어들었다가 이게 다 잘 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런 리스크도 있긴 있는 것 같죠. 예. 뭐 보통 그런 걸 설명하는 경영학적 용어는 이제 레드 오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들어가서 막 머리를 막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시장으로 가라. 뭐 이런 것이 또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2017년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업계 최초로 외부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주차 시스템을 선보인 BMW 이런 것들이 또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례고요. 한때는 호황이었지만 유사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았지만 이 부엌 가구 전문 기업 한샘은 인테리어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 좋은 사례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혁신이란 게 정말 좋고 뭐 꼭 해야 할 일 같긴 한데 사실은 뭐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사실 혁신하면 그 단어 자체가 좀 무겁잖아요. 되게 커 보이고 뭔가 뭐 거대한 어떤 플랜이 있어야. 그렇죠. 뭔가 대기업에서만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조금 작은 회사는 사실 그냥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벅찰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몇 년 전부터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어떤 익선동 쪽 있죠. 오, 가보셨어요? 예, 저 가끔 가고 그러는데 가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못 가봤어요. 전 거기서 그거 코스튬도 입어봤어요. 경성시대 의상 네. 빌려서 입는 거 있거든요. 그거 했었어요. 예, 거기 제가 유명한 어떤 중식당 동방미식을 한번 보시죠. 예, 1, 2층을 넓게 쓰면서 어떤 점심 저녁 항상 손님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강남 주택가예요. 여기도 제가 가봤는데 반지하에 위치한 아주 좁은 식당인데 4인 테이블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종로와 강남의 이 두 식당은 사실 같은 곳입니다. 아, 같은 곳이에요? 예, 같은 곳이 옮겨간 거죠.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예.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지금 2년째 많은 곳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익선동도 그중 하나죠. 그런데 이제 장기화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사장님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종로의 2층짜리 가게에서 강남의 반지하로 이동한 거죠. 왜 이런 변화를 택했을까요? 힘들 것 같아서 강남 조금 더 작은 데로 간 거지 않을까요? 예, 저도 처음엔 종로에 그 매장이 없어졌길래 찾아보니까 강남 어디로 갔는데 갔더니 테이블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급화 같은 걸 한 건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배달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은 2개밖에 없어서 손님은 거의 앉아있지 않지만 주방은 바쁘고 계속 주문은 소화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럼 테이블이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손님들이 많은 그 지역으로 주택가나 이런 쪽 밀집된 곳으로 가서 손님들에게 빨리 배송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과 중소상공인들이 힘들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되게 빠르게 지혜롭게 예. 결정하셨네요. 상당히 빨리 움직이셨어요. 그러네요. 제가 제 판단에. 역시 실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방미식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이승건이라고 합니다. 뜨는 상권으로서는 익선동이 굉장히 핫한 상권이었었고요. 유동인구라든지 유입인구를 생각했을 때는 장소는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많은 업장들이 이제 외식업 쪽에 이제 치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위치해 있었던 종로구 같은 경우는 그 배달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곳이어서 가지고 그러한 매출을 조금 극대화시키고 매출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를 다각화하기 위해 가지고 적합한 장소가 어딜까를 이제 물색을 하던 중 서울 시내에서 가장 배달 수요가 많은 우선 강남 쪽 이전하는 적합한 장소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규모도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까는 항상 가장 큰 부담이었었던 고정 비용 부분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축소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부담이 덜해졌습니다. 예, 종로에 있었을 때 동방미식은 1년 반 정도 영업을 했고요. 규모는 4인석 테이블 기준으로 해가지고 8개 정도 있으면서 직원은 3명에서 4명 정도. 그리고 하루 일 평균으로는 한 60에서 70만 원, 그리고 바쁜 날에는 100에서 100 이상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배달에 있어서는 배달 매출 비용은 거의 한 8배 정도 증가를 하였고 지금 홀의 규모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지만은 익선동에 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건과 같은 이제 코로나 사태에 있어가지고 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비용 축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선은 포커스를 맞추고 나중에 이제 상황이 개선이 될 경우에 좀 더 과감한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빠르게 잘 움직이신 거네요. 코로나 시대에 운이 좋아서 잘 된 회사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요구르트, 유산균 뭐 이런 게 어떤 뭐 면역에 좋다 그래서 네네. 그 갑자기 팔리기 시작했대요. 네. 그다음에 뭐 이 동방미식 사례는 같은 식당 요식업을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거. 수익의 원천을 어디로 보느냐. 그다음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몇 가지 있잖아요. 고객은 어떤 거에 가치를 느낄 것이고 내가 어떤 자원을 확보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어디서 매출을 일으켜서 거기서 이익을 낼 것이냐. 그래서 사실 끊임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어떤 유형의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산업을 봤던 무형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 흔히 말하는 이제 가입형 사업이죠. 네. 그걸 뭐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틸리티. 우리가 예전에는 가입형이 전기세 낸다고 그러죠. 네, 사실은 네, 맞아요. 세금은 아닌데 전기료를 내는 거고 통신료, 수도, 가스 안 내면 끊기죠.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가입비 모델인데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 음악 이런 게 안 내면 끊기는 거죠. 그래서 예, 음악도 처음에는 뭐 LP, CD 시대에서
이제 아이튠스 우리가 7대3 스티브 잡스의 아이튠스 7대3. 모델이 나왔고 언젠가부터 애플이 애플 뮤직을 내놨죠. 맞아요. 이렇게 이제 가입비 형태로 같은 물건이고 같은 서비스, 특히 무형의 서비스에서 유틸리티 형태로 이제 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저희가 사용하는 멜론, 아, 그렇죠. 멜론도 그렇고 월간 무제한 스트리밍 제가 하고 있는 패키지네요. 스포티파이도 예. 마찬가지고. CD를 네. 사는 기쁨, 저는 지금도 CD를 사요. 네, 되게 네. 또 그 기쁨이 또 있죠. 맞아, 기쁨이 맞아. 있죠. CD 한 장 한 장의 추억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사실 저희도 앨범을 발매할 때 대부분의 그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사실 음원을 듣는데 그 앨범을 발매를 하는 이유는 또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장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요즘에 사실 그 앨범 자동차에도 이제 CD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예. 맞아. 컴퓨터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요즘에는. 변했죠. 그렇지만 또 다른 가치는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CD에서 아이튠스 갈 때는 그 물건 사는 모델에 0.99불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모델은 많이 사라지고 이제 아예 가입비거나 아니면 그냥 LP를 사는 LP. 약간 이런 형태가 LP 또 되는. 모으시는 분들도 많이 예, 그래서 오히려 LP 산업이 요즘은 또 다시 커지고 있는 그런 또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보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를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CD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판매율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라지진 않겠죠. 왜냐면 그 감성이 있잖아요. 사실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될 때 많은 분들이 음악 산업이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제 보니까 사실은 형식이 조금 바뀐 것 뿐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영화 산업도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도 일부러 영화관에 가긴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비디오 시대가 왔을 때 비디오 대여점이 있어서 맞아요. 이제 저도 그 시대예요. 저녁마다 너무 가서 기억나요. 너무 기억나요. 그리고 왜 반납 안 하냐고 전화 오고 연체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무서운 게 그때 당시 비디오 대여점 하는 분이 아무리 고객 서비스를 잘한다고 네. 했어도 네.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 근데 그거 어렵지 이게 않았을까요? 예전에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있어서 비디오 체인점이었는데 미국에서 아마 파산했죠.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넷플릭스로 갔고 넷플릭스도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길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젊은 세대도 막 빨리 유튜브로 빨리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아마 그 안에서도 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네. 변해가겠죠 계속. 몇 년 후엔 또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영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디오 대여점은 지금 하나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아예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없어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 고객 응대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변하는 순간에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요즘에 만화 책방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있어요? 거의 없어졌는데 있긴 저도 또 만화책 좋아해서 있긴 있더라고요. 요즘에 다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만화책방에 가면 정말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그래요? 수준으로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뭐 공포의 애인구단 30권 이런 거 빌려서 공포의 여행단. 네, 방에 이제 모여서 읽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웹툰 산업에 전 세계 거의 1위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렸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저는 막지 말자주의예요, 사실. 그럼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큰 어떤 것이 되는 거죠. 네. 음악이나 비디오만 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미국엔 달라 쉐이브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남자들이 이 면도기에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맨날 집에 있는 면도기들 보면 막 녹슬어 있고. 그런 경우 있죠. 면도기를 사게 되질 않는 거예요. 예? 왜 면도기에 관심을 주지 않는 거죠? 이게 왜냐면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게 또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쁘다 보면 그걸 좀 잊어요. 바꿔야 될 때가 되니까. 약간 칫솔 잘 못 챙기는 그런 그런 거랑 느낌이에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쓰는데 녹슬어 있으면 오늘 깎고 또 밤에 까먹고 아침에 오면 또 녹슬어. 맞아. 그러니까 달라 쉐이브 클럽 뭐냐면 이거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약간 저가형 면도기를 보내는 가입비가 있고 좀 프리미엄이 있고요. 사실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블랙삭스닷컴인데 검은 양말. 우리가 양말을 또 남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구멍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구멍만 안 나. 한 달에 몇 켤레씩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보내주기만 하지 않고 또 사기도 만들어요. 또 템박스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성이 임신을 하면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템박스에 가입을 하면 임신 1개월, 2개월 때마다 필요한 것들. 그때 박스가 딱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임신 3개월 된 분한테 뭔가 마케팅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거기 샘플을 막 넣어줄 수 있죠. 그러면 그 템박스라는 회사에서는 그 샘플 박스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고 고객은 내가 3개월 차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잘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아를 또 해야 되니까. 아기가 그렇죠, 그렇죠. 아들을 낳는지 딸 낳는지. 그러면 계속 고객을 잡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매직 테이블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맨날 어떻게 시켜 먹기도 좀 그러고 네. 사 먹기도 뭐하고 음식을. 근데 매직 테이블은 그 주에 가장 신선한 그때 나오는 제철 음식을 가지고 반조리 음식을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대충 데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국에 나온 거예요. 예, 한국 서비스예요. 데워 먹으면 대충 끼니가 넘어가는 거죠. 요거는 좀 가입해야겠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럼 제철 음식을 많이 사니까 네. 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저렴하게 사겠죠. 몇 박스가 갈지가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재고가 안 남죠. 그만큼만 사가지고 그만큼만 조리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낭비를 없애고 고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또 영양사가 잘 컨트롤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래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 네. 그럼 그때마다 어떤 식당, 어떤 요리를 고를까에 대한 그런 탐색 비용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스트레스죠. 예, 근데 그거를 줄여주는 거야. 그냥 여기에 하면 일단 오는 거죠. 거래 비용을 줄여주고 농산물 업자 입장에서는 제철 음식이 나왔는데 이것이 소화가 안 돼도 곤란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구조를 만들어주느냐. 그런 것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들이네요, 다. 제도라는 말을 하셨네요. 제가 비즈니스 모델은 제도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예. 학습이 되신 겁니다. 네.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군요. 아, 나도 모르게. 이야.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사실 많은 경우는 고객에서 출발이 돼요. 고객이요. 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진 지 이제 한 10년 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 변하죠. 예전에는 택시를 부를 땐 손으로 불러야 돼요. 택시. 예. 이 모바일로 오토 택시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난폭 운전을 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만족도를 표시할 수 있죠. 기사님 정보도 다 나와 있고. 네, 온라인에서 O2O, 온라인에서 잡아서 오프라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서비스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사님도 평가받으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고객도 평가받는 거 아세요? 진짜요? 여러분들 만약 택시 타는데 막 욕하고 뭐 막 이상한 진상 짓을 하잖아요. 어떻게 고객님이 돼요? 거기서 이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표시하면 진짜요? 서로 연결 안 됩니다. 오. 네,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온라인으로 택시를 콜하니까 더 뭔가 안전한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가 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네. 위치도 다 이미 공유가 돼 있고. 저는 택시에서 뭘 잃어버려서 실제로 그 기록을 보고 전화해서 찾은 적이 있어요. 물건.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도 요즘은 현금 결제를 하면 못 찾아요. 맞아요. 이거 우리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활동하던 일들이 온라인,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업자들이 그것에 또 적응하지 않으면 오프라인의 거의 모든 사업이 온라인과 연결하고 있죠. 택시라든가 뭐 호텔, 또 렌트카, 뭐 각 기업들이 플랫폼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생활을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헤어샵은 뭐예요? 예약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예 미용실을 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그래서 완전히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네,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 리스트 예시만 봐도 벌써 제가 쓰고 있는 게 여러 개 보이네요. 이런 고민 끝에 이제 탄생한 게 이제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 내가 취직하고 싶은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갖는지 또 어떤 변화를 갈지 그거 한번 보시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 관점에서도 보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 관점, 그다음에 실무자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이 카카오뱅크가 그냥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1위가 돼버린 거예요. 은행 중에서. 1위? 아 진짜요? 처음에는 카카오뱅크는 그냥 송금의 편의성으로 사용됐는데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 MZ세대는 그냥 주계좌 은행이 카카오뱅크가 돼버리는
쓰세요? 이제 기성세대는 아, 네. 저도. 그러니까 송금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기성세대고요. 아. 내 주계좌는 그냥 카카오뱅크야. 이 카카오뱅크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좀 젊은 세대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게 있는 거야. 은행은 경쟁 은행들이나 경쟁 사업자들의 그 진입을 막기 위해서 문턱을 높여놨어요. 그 계좌 개설도 어렵게 만들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송금도 되게 어렵게 막 비밀번호 뭐 이상한 걸 여러 번 넣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어느 순간 정부의 제도가 그걸 풀어주는 순간에 자기네들은 되게 골치 아프고 어려운 회사가 되고 기존에 불만을 갖고 있던 고객들한테는 여기가 편한 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 뭐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이제 광고와 유통의 그 게임의 법칙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어떠한 회사에서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출시하면 그냥 기존 4대 매체에 가야 돼요. 방송, 잡지, 신문, 라디오 이렇게 TV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는 고민이 생긴 거죠. 이거는 화장품인데 이건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가 누구지?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 잘 아시는 네. 라이브 커머스 그다음에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 또 중국에서는 왕홍 네. 네, 뭐 이런 한 회사보다 한 방송국보다 더 매출이 큰 그런 왕홍들이 나오고 유튜버들이 나오고 네, 그래서 결국은 혁신은 이런 사용자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새로운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 개인이 기업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도 그동안은 너무 플랫폼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정보가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 쪽이 갖고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사용자 중심의 그런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 중이고요. 이렇게 좋은 점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점 말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못해서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퇴출된 사례들도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안타까운 뭐가 건데 있을까요? 그 코닥이 대표적이죠. 그 미국 회사인 코닥 필름이 제일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특허 기술이 코닥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가 예, 예. 코닥 회사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나왔는데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자기네 아날로그 카메라와 필름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묻어둔 거죠.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로 그냥 계속 달렸어야 되는 거죠. 네, 오히려 가장 발전된 기술을 먼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아예 없어져서 이제 코닥이라는 회사 자체가 잘 모르겠는 예전같이 없어졌죠. 사람들 뇌리 속에서 사라진 역사 속의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혁신을 잘한 기업이랑 못한 기업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모든 인간관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비고객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의 자체가 미래 가치입니다. 어제까지 잘한 건 소용이 없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모든 오늘의 나의 가치는 미래 가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기업 고객 관계도. 그래서 미래 결국은 오늘을 포함한 내일, 모레 어떻게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내 스스로부터가 20년 내 친구한테 내일도 도움이 되고 20년 후에도 변함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인간관계와 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그것이 혁신의 출발이고 기본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과 기업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도 놀랍네요. 우리- 결정적 차이가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뭐 인간관계도 사실 근데 내가 정말 마찬가지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여도 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네. 사실 뭐 이런 경우 그런 게 생각이 되면 사실 인간관계도 끊기기 마련이긴 하죠. 예. 네, 네. 되게 슬픈 말이지만 인간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경영학에서나 이런 데서는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오늘의 주식은 어제 엄청나게 비싸다 하더라도 오늘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왜냐?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거죠. 예. 개인도 기업도 참 어렵네요. 그 자신의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재 내가 빚이 많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을 이자율로 오늘로 계산한 게 오늘의 나의 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현금으로 빚이 있고 내가 어떤 고민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지적 자본을 쌓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배우고 뭘 배우고 내가 오늘 내 건강 관리를 해서 미래에 어떠한 수익이 들어오는 그 예상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오늘의 가치로 땡겨서 계산한 게 오늘의 나의 부입니다. 그거는 경영학을 배우면 그냥 금방 배우는 거거든요. 경영학을 배우면서 인생도 같이 배우게 되네요. 경영학과 인생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돌아가셨어요. 한 1년 전에 돌아가신 그 크리스텐슨 교수님, 한국에서 오셔서 그 군인 생활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책이 뭐냐면 경영학자가 인생론을 쓴 책이에요. 경영학의 많은 이론이 우리 인생론과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에서 공부할 그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꼭 기업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 관점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전 다음 강의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 이제 벌써 마지막 강의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너무 아쉽고요, 사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알아볼 수 있을지 아쉬우면서도 벌써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너무 즐겁게 지금 네네. 하고 있어요. 두 분이 너무 똑똑하시고 스마트하시고 저를 막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질문과 그러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고 너무 재밌어요. 예. 교수님이 많이 일깨워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본격 전략과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이제 어떤 우리가 다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강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없나? 기업과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많이 있나요? 근데 워낙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양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영업하고 싶은 회사를 찾아봐라. 어허. 그럼 제 비즈니스 모델을